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서 우리 헌법 그리고 헌법 정신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요즘처럼 헌법을 많이 얘기한 적은 없을 겁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를 모든 국민이 이렇게 달달 외우는 나라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왜 우리 국민들은 당연한 것,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그렇게 외쳐야 합니까? 헌법 정신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 헌법은 모두 9차례 바뀌었지만 또다시 개헌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의 군부 독재 시절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기로 한 것만도 딱 5년만 하고 물러나도 감지덕지라는 생각에 5년 단임 개헌을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아무리 무도한 대통령이 나와도 심판도 어렵고 평가도 힘든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진 대통령제를 바꾸자라는 의견도 있지만 적어도 4년 중임제라도 채택해서 국민을 무소화하는 그런 대통령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정신과 함께 개헌을 생각해보는 제헌절 아침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절시구 백만 정어리 지화자 촉구가 백만 정어리 당의 괜찮다고서 정의의 역에 도착하리 우리 힘으로 짝짝짝 변화의 바람이 일으키네 백만 정어리 충사 위에 세상이 흔들리네 작은 물고기 한 마리 큰 바다를 만드네 백만 정어리 하나 되어 새 시대를 열어가네 멈출 수 없는 차차차 가는 결자 달려가네 백만 정어리의 외침이 역사를 새로 쓰네 희생을 요구할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재보궐선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당은 4년 동안 누구보다도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후보 변호사시면 을 맞잡고 위로 힘차게 들어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와서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에 돌아온 정봉주 준비된 전사 저에게 원외 최고위원으로서 소임을 맡겨주십시오. 다시 몸을 던지겠습니다. 윤석열을 끝장내겠습니다. 여러분. 예, 저희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어제 이현주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정봉주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겁나게 반갑습니다. 예, 겁나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그 연설하시는 모습 듣는데 소름이 쫙 끼쳤어요. 아, 그러셨어요? 조금 오버했나 싶었는데. 아니, 좀 해야죠. 예. 해야죠. 예.
저는요, 우리 정봉주 의원님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어떤 편이 딱 먼저 스치냐면 비운의 황태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참 그런 팔자도 참 없을 거예요. 17대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때 선서로 따지면 국회의장급인데. 그러면. 근데 이제 저는 무척 행복하게 느끼는 게 17대 제 동기들은 은퇴했거나 예. 퇴진을 강요받는 시대예요, 지금. 대부분이 은퇴했고요. 예. 그런데 저는 여전히 신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예. 그게 너무나 행복한 삶입니다. 그렇게 예. 또 제가 뵈면은 그것부터 좀 여쭤봐야 되겠다. 예. 오늘 또 제가 이렇게 딱 뵙는 순간 놀란 게 사실 저하고 연배가 좀 비슷하잖아요. 예. 누가 그렇게 보겠어요? 난 사실 자기 보면 좀 억울해요. 근데 그렇게 험한 일을 많이 겪고 예.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감내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갖추고 이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일단은 그 부모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무척 그 기본 성정이 좀 낙천적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싸우면서 저에게 시련을 많이 준 저의 이제 카운터 파트너 많은 탄압을 준 그분들에게도 일단 감사를 좀 드려요. 왜냐하면 신영복 선생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혁신은 변방으로부터 온다. 변방은 시간이 많아요. 그럴 때 공부할 시간도 많고, 운동할 시간도 많고, 공부하는 것은 성찰을 통해서 자기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냥 분노를 다스리는 거겠죠.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감성이 이제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은 본질이 오래 참는 거란 말이에요. 인내. 인내하다 보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 불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용서는 그러니까 가장 큰 복수는 용서라 그러잖아요. 용서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면 이 분노 때문에 제 몸이 화를 타서 죽습니다. 그래서 빨리 잊자. 근데 그 잊는 것을 가르쳐 준 게 변방으로 저를 자꾸만 밀어냈기 때문에 거기서 성찰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된 게 이런 분노를 다스리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도인이 다 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도 예. 벌써부터 지금 응원 댓글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예. 금모래님 불멸의 봉도사. 예. 예. 봉도사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왜 그 별명이 붙었죠? 2007년 이제 이회창 후보가 1997년에 김대중 대통령한테 떨어지고 예.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또 떨어집니다. 5년 동안 그때 이제 한나라당의 제왕처럼 5년을 군림하다가 5년 동안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5년 동안 실제 대통령은 이회창이라고 할 정도로 그쪽이 이제 여소야대였고요.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 그 총재 시절이니까 대통령처럼 군림하다가 2002년도에 떨어지죠. 그리고 야인으로 돌아갔는데 2007년도에 정동영 후보와 이명박 후보가 붙을 때 아무도 이회창이 안 나올 거라고 봤어요. 예. 저는 나온다고 봤죠. 그래서 제가 그걸 맞췄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김어준 씨가 예. 봉도사다. 자신의 운명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적 운명은 다 맞춘다. 자신의 것은 못 맞춘다. 예. 김지호님 겁나 젊습니다. 양인영님 정봉주 화이팅. 김은숙님 동안 정봉주님이시네. 아무튼 뭐 댓글 많이 보내주십시오. 우리 정봉주 후보님께 힘을 주시는 거고요. 앞에 신한은행 정봉주 후원회 계좌가 있는데 사실 현직 의원이 아니니까 더 이런 자금이라고 그럴까? 그 힘드시죠? 엄청 힘들죠. 일단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고요. 재정 문제도 무척 고통스러운데 현직 의원들은 보좌관들이 10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에 또 지역 사무실에 있으니까 보통 15명의 군대를 데리고 싸우는데 저는 강북을에서 저를 도와줬던 분 이제 동희형이라고 하는 분 한 분, 예. 그다음에 이일맥이라고 하는 분 그때 이제 그 지역의 목사님 자제분인데 보내주셨어요. 이번에 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전주에서 전주에 계신 분이
아, 너무 짠하다. 우리가 그 돈 모아서 생활비 좀 줄 테니 그 친구 데려다 좀 써라 그래갖고 이제 전주에서 올라온 김윤수. 뭐 미스코리아 당선됐습니까? 뭐 지금 아니, 뭐 그 이름- 도와주신 분들 이름 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 20년 전에 제 보좌관 했던 이정훈 보좌관. 예.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자기 생업이 있으니까 잠깐밖에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병력에서 밀리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항상 후원금을 받고 세비도 받고 그러니까 이 그 앵벌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앵벌이는 아니고. 예, 후원 좀 해주십시오 하고. 예, 아니 정말 그런 돕는 손길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 구체적인 이슈들을 좀 여쭤보기 전에 예. 최근에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총선 때 사실상 당선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 결심하는 건 참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당이 명령한 걸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은 항상 그런데 제가 정치적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를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명령이 설사 좀 잘못됐다고 해서 거역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만 생각하면 이렇게 눈물이 날라 그래요. 그리고 그 민주당의 역사 자체가 고난의 역사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올 땐 좀 낫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면 이게 얼마큼 고난의 역사입니까? 근데 그 고난의 역사를 살아온 민주당이 요구하면 그거는 우리의 항쟁 정신, 민주화의 역사가 요구하는 거거든요. 제가 좀 불편해도 감수해야죠. 그래서 저는 정말 태생이 민주당일 수밖에 없는 게 제 정치적 운명이 파란만장한 운명입니다. 예. 제 마음속에 만장이 그 파란색이 만장이 있어요. 1억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파란색은 민주당 아니에요. 예. 바로 돈으로 나가네. 그래서 저는 운명이 예. 파란색이다. 예.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헌혈도 못합니다. 피가 파란색이라. 피가 파란색이라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예. 나와서 또 말씀하시면 정봉주 후보를 성원하고 예. 지지하는 분들이 아 이런 생각이구나 하고 더 지지를 많이 하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또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에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에 이제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왜 최고위원 하려고 하십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너무 많은 당원분들이 억울해서 잠을 못 자요. 지금도 이렇게 거리에서 만나면 저를 보고 저를 못 쳐다보고 막 이렇게 그 가로등을 잡고 막 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국회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조금 그 정도면 7년 전 발언이고 발언하자마자 바로 당시 이제 이정명 의원한테도 사과하고 바로 모든 걸 다 접었는데 그리고 그 7년 전 발언했던 건 바로 닫아버렸는데 이걸 끄집어내서 나중에 이제 그 언론사에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정봉주 하나 무너뜨리면 보수 대왕국이 열립니까? 그랬더니 저를 공격할 때마다 민주당 지지가 흔들흔들 했다는 거예요. 그 본인들 조회수도 또 많이 올라갔고 이게 본인들 이해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당원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든 돌아와라. 저는 사실 그때 이번 총선 끝으로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부인이 2월 2일 날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닐 일이 아니고 부인과 어디 시골 산속에 들어가고 부인 그 병간호하면서 이렇게 좀 지내야 되는 형편인데 많은 분들이 너무 억울해하는 게 하나 있었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간곡히 의논을 했죠. 그랬더니 어차피 한 번 온 인생인데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라. 자기 신경 쓰지 말고. 그게 부인의 격려, 당원들의 격려, 그러니 일단 당원들이 불러낸 거죠. 예. 그리고 지금은 시대 정신이 탄핵인데 민주당에서는 좀 잘 싸워야 할 전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당원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이 요구에 지금도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싸워야 될 때 내가 꼭 나밖에 없는가. 부인에게 의논했더니 부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예. 그리고 당신은 호모사피엔스가 아니지 않냐.
저는 호모 폴리티쿠스거든요. 쉽게 해서 정치병자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하고 한 번 온 인생인데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정치하고 정치를 통해서 세상에 기여하고자 온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해라라고 하는 그 격려를 듣고 나왔습니다. 예.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다. 그 말씀하신 내 마음이 참 짠해졌습니다. 그 부인께서 지금 암투병 하고 계십니까? 초기에 발견해갖고 이제 여자들 많이 걸리는 이제 예, 유방암인데 예. 초기에 발견해갖고 수술했고요. 예. 항암 치료, 지금 이제 방사선 치료 받고 있고 씩씩하게 잘 하고 있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부인이 약간 워커홀릭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예. 일을 손에서 안 놓습니다. 빨리 계속, 쾌유하시기를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앞으로 방송 많이 하시니까 부인 얘기하실 때 본인은 아내라고 부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서 부르는 예. 말이니까. 감사합니다. 또 배웠습니다. 아이고, 아내.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만. 예. 집사람이라 그런 건 괜찮죠. 예, 괜찮습니다. 예. 뭐 요즘에는 이제 또 그것도 전 근대적인 표현이라고 아내. 문제 삼기도 합니다만. 제 아내. 예. 좋습니다. 저도 집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부인은 남의 아내라서. 예. 예. 아까 보니까 윤석열 정부를 끝장내는데 앞장서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너무 좀 뻔한 얘기 말고 이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애청자님이 질문을 하나 보내오셨는데 이은주님. 정봉주 의원님, 윤 정권 몰락의 태풍의 눈이 될 삼부토건의 진실을 캐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의원님의 실력과 인맥이라면 이미 상당 부분 정보를 취합하셨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을 응원하는 정어리원들에게 정어리TV 첫 방문 기념으로 알짜 정보 하나만 살짝 선물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삼부토건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가 불거지잖아요. 이미 많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기사가 나왔는데 스토리텔링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 나와 있는 퍼즐들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 완성된 스토리를 가야 되는데 아직 몇 가지 퍼즐이 덜 나왔죠. 삼부토건 스토리에 이 스토리를 끌고 가는 주인공은 이종호입니다. 예. 이종호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예. 이른바 이제 부티크, 그리고 법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이죠. 그리고 법정 판결문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김건희 씨와 공범으로 인식될 표현이 여러 개가 있었고요. 예. 근데 본인은 계좌만 빌려주고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종호 씨의 녹취록을 보면 근자에도 연락되고 있는 듯한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종호 씨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얘기한 VIP는 처음에 김계한 사령관이라고 했다가 최근에 수정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하나 분명한 거는 김건희 씨와 이종호 씨는 연락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녹취록 마지막에 보게 되면 삼부토건 뭐 챙겨보고인지 삼부토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그 녹취록이 작성된 게 5월 14일입니다. 지난해. 그리고 5월 15일 날 김건희 씨와 미세스 젤런스키가 한국에서, 그냥 젤런스키의 부인이죠. 한국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5월 17일 날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단독으로 결정이 납니다. 5월 22일 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삼부토건을 인수한, 지난해 3월에 인수했거든요. DYD라고 하는 관계자 2명과 함께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폴란드에서 뭐가 열렸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 열립니다. 그러면 요 흐름 속에서 정부가 삼부토건이 독점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결정을 했고, 도와줬다고 하면 위험합니다. 결정을 했고, 이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종호가 등장인물로 나와요. 왜냐하면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종호의 녹취록을 보면 김건희 씨와 연락하고 있음직한 흔적이 나오고, 거기에서 지금 많은 분들은 최혜병 문제 때문에 임성근 사령관이 사성장군으로 올라오는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삼부토건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5명 중에 1명이 국회와 온갖 곳을 다니면서 그 삼부는 삼부토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변명하면서 다닌 흔적들이 추적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삼부토건이다. 그런데 5월 22일 날 원희룡 장관이 폴란드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삼부토건 관계자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지난해 5월 19일서부터 7월 16일인가까지요. 삼부토건이 1,000원짜리가 5,000원이 됩니다. 5배가 뛰어요. 예. 이거는 적어도 삼부토건 토건 주가가 올라가는데 권력기관이 개입됐을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종호 씨라고 하는 분이 관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종호 씨 배후에는 김건 씨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추정입니다. 만약 이가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이 퍼즐이 맞춰진다고 한다면 엄청난 국가 권력이 동원돼서 삼부토건을 밀어줬고 이 밀어주는 과정에 김건희, 이종호 씨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 삼부토건을 이용해서 주가를 띄워서 그 차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예. 왜 그러면 삼부토건을 키워줘야 했느냐? 그 예. 관계 연결고리는 뭡니까? 일단 등장인물들과 이 삼부토건의 연결고리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예. 현재로서는. 예. 이걸 찾는 게 핵심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쪽을 키워줘야 될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뭐냐 이거죠. 그렇죠. 음. 심지어는 그냥 주가 조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혹시 삼부토건이라고 하는데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이 권력 관계자들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삼부토건 할 때 줄리 얘기도 같이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제 조남욱 회장이죠. 예. 지금 삼부토건 회장은 다른 분입니다. 예. 그러면 전혀 다른 회사입니까? 근데 그 지금 회장도 조 씨예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관계 조남욱 회장과 지금 회장과의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같은 회사로 보여요. 아니 이름이 같으면 같은 회사 아닌가요? 같은 회사죠. 예. 그리고 아마 가족 친인척 관계일 거예요. 조남욱 회장과. 그렇게 지금은 추정합니다. 예. 그런데 얼핏 이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얼핏 듣더라도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만약에 그 조남욱 회장의 산부라고 한다면 김건희 씨와 윤석열 대통령을 연결해줬던 조남욱 회장이 관계하고 있는 삼부토건. 그런데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도 김건희 씨가 삼부토건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요. 이상하잖아요. 그거 이상하거든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권력이 뭔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BBK도 이렇게 의심하면서 시작됐고 대장동 50억 클럽도 이렇게 의심이 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현 원외에 계시면서 그런 실체적 그리고 진실에 요 정도는요. 접근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요 정도는요. 예. 언론 기사에 많이 나왔습니다. 예. 저의 강점은 분절분절 언론 기사에 나와 있는 것을 연결하는 힘이 있죠, 제가. 예. 스토리텔링 구성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관계되어 있던 직접적인 관계자는 아니지만 정보를 알고 있는 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럼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빠져있는 퍼즐들이 메꿔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것이 권력과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종호라고 하는 사람은 최순실을 능가하는 국정농단, 국기문란에 이미 임성근 투스타 해병사령관의 인사에까지 관여돼 있었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면 이종호 씨는 무척 위험한 인물인데 이분이 삼부토건과 연결되어 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일단 경제 전문가들은 예. 방송을 오래 해보셨지만 경제 전문가들에게 여쭤봤더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삼부토건이 단독으로 들어간 건 너무나 이상한 일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들이 하나하나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종호라고 하는 사람이 뭐 임성근 너 사표 내지 마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국방부 장관이 올 걸 미리 알고 있고 예. 또 뭐 경찰 인사도 개입하는 뭐 그런 목소리도 있고 예. 그러면 정말 이종호와 김건희의 관계가 거의 뭐 박근혜 최순실 정도 관계일 거다라고 짐작하십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전제 이렇게 예.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이상일 수 있죠. 알겠습니다. 한번 좀 계속 좀 밝혀주시길 예. 바라고 이제
그리고 원내에 있으면요. 예. 이런 걸 밝히는 게 조금 더 자유로워요. 이제 아까 그 질문하시다가 딱 끊겼는데 원내에 있으면 자꾸만 현재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관심 갖고 있는 주제로만 자꾸 언론이 관심 갖고 있는 주제로만 쭉 가거든요. 근데 이제 저의 또 강점은 언론이 관심이 없더라도 계속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분야를 계속 파라는 거거든요. 의원들에게도. 그러다 보면 다시 언론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게 저의 힘이에요. 예, 그 예. 정봉주가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저기 뭐가 있을까? 라고 또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요. 근데 이거는 저도 관련돼 있는 분들을 몇몇 분들은 이제 이렇게 좀 만나봤는데 너무나 수상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지금 예. 이제 당원과 국민들이 기대하고 지지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그동안에 쭉 보여주셨기 때문에 정봉주라고 하는 예. 분이 이제 비록 원외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되면 여러 가지 현재 대통령 부부가 저지르고 있는 비위라든지 범법 사실 이런 것을 이제 밝혀내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예. 아직은 200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특검도 지금 막히고 또 탄핵도 막히고 이런 상황에서 좀 전략적으로 싸울 필요가 있는데 예. 그런 역할을 이제 정봉주 후보한테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예. 민주당 최고위원이 되시면 예. 이런 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뭐 예를 들면 내가 되면 당장에 민주당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보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건 전략이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만 얘기해 큰 주세요. 틀에서 예. 일단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데 왠지 당에서 자꾸만 이재명 대표 공격하는 걸 디펜스를 안 합니다. 검찰력을 총동원 하고 있잖아요.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9년 6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언론이 거기에서 뇌물로 인해서 9년 6개월 형이 나왔는데 마치 그게 아니라 대북 송금 때문에 9년 6개월 나온 것처럼 언론에서 쓰고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사실 9년 6개월 형은 뇌물이 주 원인이에요. 예. 그런데 언론에서는 대북 송금 때문에 9년 6개월 나온 것처럼 얘기하고 대북 송금 문제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슬금슬금 흘립니다. 그럼 우리는 민주당은 뭐를 해야 되냐면 이화영 대북 송금 판결문이 나온 게 300쪽이에요. 검찰은 나오자마자 판결문이 입수해갖고 쫙 분석,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었고 그 분석이 들어갔거든요. 민주당은 그 분석을 안 했어요. 그리고 분석을 하자 그러면 마치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를 당력을 동원해서 디펜스하는 것처럼 오해를 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북 송금 문제는 이미 그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난해 끝났던 게 올해 들어왔고 느닷없이 이게 둔갑을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방북하기 위해서 대북 송금을 쌍방울에게 부탁했다. 이 프레임으로 딱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미 1차 수사 때는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대북 송금을 하고 송금한 문제에 갖고 주가를 띄우는 데 활용했다라고 하는 게 이미 결론이 났던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그럼 결국은 민주당을 압살하고 민주당 대표를 무도하게 무리하게 옥죄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이 판결문 분석을 당력을 총동원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이럴 때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대표님 이게 어떻게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당을 죽이러 들어오는데 당대표를 죽이겠다는 건 누구가 이재명이 아니라 설사 누구라도 당을 죽이러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막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했잖아요. 이거 안 하면요. 지금도 몇몇 변호사들이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곧 대북 송금 문제로 소환을 하겠다 그래요. 예.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요, 그때? 이건 당력을 총동원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걸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정봉주는 그런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당을 보호하는 측면이 하나. 요건 이제 디펜스입니다. 그냥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열, 김건희 불법 부정조사위원회가 검찰 독재, 검찰 탄압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지지만 여기서 이제 이건 주로 전술적 측면이에요. 근데 본질적으로 제가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해요. 탄핵은 탄핵 사유가 없는 게 아니라 탄핵은 망각됐다 이래요.
용산 그 부지 이전한 것도요.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태원 참사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리면 바이든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건을 계속 덮어요. 그럼 잊혀집니다. 그럼 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탄핵 사유가 있었던가라고 하는 걸 민주당에서 팀을 짜갖고 태스크포스를 짜갖고 조직적으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조사한 내용을 끊임없이 대국민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소위가 만들어지겠죠. 이태원 참사 소위, 날리면 바이든 소위, 청사 이전 소위, 그 다음에 최상병 소위, 이 소위가 민주당이 총력을 다해갖고 들어가야 돼. 그럼 국민들이 보기에 야 탄핵 사유가 차고도 넘치네. 이채양 명주 소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채양 명주를 각자 하나씩 다 나눠야 돼요. 예. 이채양 명주 양평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주가 조작 들어가 있고 양평도 계속 얘기하다 언론이 관심 없으니까 흐지부지 됩니다. 이거는요 양평 고속도로 이전은요 인수위원회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시작 때부터 이건 탄핵 사유가 있었다. 빠지잖아요. 이채 양명주를 하나씩 나눠서 이태원, 최상병 하나씩 소위원을 만들었고 이 소위원에 의원들 10명씩 배치해갖고 집중 투여를 했다. 이게 공격입니다. 근데 이것도 양평에 관심을 가지면 의원들이 양평에 몰려갔다가 이태원에 관심 가지면 이태원에 몰려갔다가 최상병 문제가 가지면 최상병으로 몰려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투쟁은 전략의 완성이라는 얘기를 해요. 탄핵은 전략의 완성입니다. 그 탄핵은 머리가 없고 전략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최고위원 대표부에 들어가면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나눠서 역할 분담을 좀 잘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4명의 원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예. 1명 정도는 예. 원내에서 자유롭게 싸울 수 있는 원내 최고위원. 그리고 또 이제 원내 최고위원은 무슨 장점이 있냐면 당원들과 호흡할 시간이 많아요. 길거리에 나가서 국민들과 호흡할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임명하기를 길거리 최고위원이다. 거리의 최고위원이다. 예. 거리의 최고위원 1명 정도는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정봉주 의원님 만나면서 우리가 인터뷰 시간을 30분을 잡았는데 1시간 반을 해도 부족할 건데 이거 참 너무 짧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갔는데 예. 그래도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한두 가지만 더. 예. 이제 최고위원 되셔도 자주 나와 주실 거죠? 저는 이준석 대표가요. 대표가 된 다음에도 방송을 많이 나갔습니다. 네. 방송 정치거든요. 유튜브 많이 나갔습니다. 유튜브 정치예요. 그래서 지금은 방송이 개인의 인지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고 호흡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방송 정치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방송 정치. 예. 그 중에서 백운계 정치 1번지. 1번지 안 가고 2번지를 먼저 갈 수는 없잖아요. 1번지부터 돌아야죠. 자주 나오겠습니다. 예. 진심입니다. 거리에 예. 또 정치인 하실 거면 예. 이런 매체에서 또 얘기를 자꾸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저도 이제 하도 이제 보수 언론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에서 저를 공격하면 클릭수가 한 3배로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저를 공격하면 장사가 되는 싸움이야. 그래서 말씀을 하면서도 요즘은 불안해요. 제 말에 어느 부분을 꼬투리를 잡을까. 그런데 저를 바라보고 있는 지지자, 당원들의 간절한 눈이 더 절실합니다. 그래서 설사 제가 공격을 받고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저는 방송 정치 하겠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전략가이면서 또 파이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예. 끝으로 이제 우리 많은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보고 계신데 예. 1분 드리겠습니다. 한번 지지 호소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역할 분담을 좀 여러분들이 오너의 입장에서 역할 분담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역 의원들은 상임위 활동, 본회의장 활동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국민들과 당원들과 호흡할 시간도 부족하고 또 현역 의원들은 언론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윤석열과 맞짱 떠서 싸우겠다.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못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명박과 맞짱 떠서
혀를 다니신 혼자 감옥에 가 있고 감옥에 있으면서 1년 동안 몸도 만들고 뇌도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부도덕한 정치인 독재자가 나올 때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있어도 과감하게 싸우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면서 1년 감옥 생활을 보냈습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권은요. 잔혹하기로는 전두환을 뛰어넘고 교활하기로는 이명박보다 더하고 무능하기로는 박근혜보다 더 무능합니다. 이런 정권은요. 리콜해야 됩니다. 리콜. 우리가 차를 사갖고 하자가 있으면 리콜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산 물건이 하자가 있을 땐 리콜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내가 뽑은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말을 왜 주저합니까? 탄핵은 영어로 얘기하면 리콜입니다. 리콜합시다. 그 리콜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같이 리콜을 외쳐줄 수 있는 거리의 최고위원, 원의 최고위원 1명 정도는 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정봉주입니다. 여러분의 지지, 호소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분 좀 넘었지만 예. 좋습니다. 예. RAN 렌님께서 정봉주는 잃을 게 없다. 이미 다 잃었다. 자신을 다 던졌다. 꼭 최고위원 되셔서 민주당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세요. 예, 그러는 게 그렇게 하도록 주셨고요. 하겠습니다. 하모니강님 역시 봉도사님 화이팅 하세요. 더 큰일 하세요. 격려 문자 주셨습니다. 임순수님 꼭 수석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5명 중에 한 자리만 들어가면 됩니다. 예. 끝자락 하나만 주시면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부산이대이님께서요. 정봉주 의원님은 정을 너무 많이 맞아서 깎여서 젊어지신 겁니다. 조각이 된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짧지만 또 예.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도 보여주시고 예.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주 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우리 백운기 MC님이 MBN 계셨을 때 제가 예. 한번 뵙고 한 4, 5년 만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인데. 예, 자주 예. 좀 불러주셨으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에게 듣는다. 오늘은 정봉주 후보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우리 패널들과 함께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가세 가는 열차에 많은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영희는 살아있구나 해결하자 이채양면주 얼씨구 철씨구 백만정어리 헤이 지화자 좋구나 백만정어리 헤이 다낭마이 다리로세 대항하지는 못하리로다 백만정어리 헤이 백만정어리 헤이 돕고 가세 정도시라 은행력이 머지않았네 국민은 나라의 주인 극장보호자 이채양명주 얼씨구 철씨구 백만정어리 헤이 지화자 좋구나 백만정어리 헤이 정어리 때 춘사이에 매견하지는 못하리로다 백만정어리 헤이 백만정어리 헤이
예, 탄핵열차 챌린지 동참해주신 호바리님 감사합니다. 남자분이신데 목소리가 저렇게 고와요. 그 탄핵열차 차차차 나가는데 그림이 좀 북한 그림 같다 뭐 이러는 분들도 계신데 저건 AI로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앞부분에 방송해드린 TV고님이 만든 또 새로운 버전의 탄핵열차 차차차도 AI로 만드셨대요. 아주 기술이 대단하시죠. 또 몇 분 더 챌린지 동참하신 분들이 있는데 차차차차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정어리몰이 이번 주에 특별 기획으로 여러분께 선보이고 있는 이열치열 몸보신 대전, 특히 도가니탕이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이 스지, 그러니까 그 사태살 근육에 붙어 있는 거죠. 힙줄에. 이게 한 팩에 6,500원. 이걸로 뭐 여름 날만 하지요. 한 분이 10팩씩 구매하신다고 어저께 제가 소개해 드렸더니 어제도 그렇게 많이 구입해서 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장마의 찜통 더위에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언양 불고기도 지금 4차 사전 예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번 주 주말까지 예약 주문을 받고 다음 주 월요일 발송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언양 불고기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여름 나는데 정어리몰 열심히 일 더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님,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밖에서 좀 오래 기다리셨죠? 정봉주 의원 인터뷰하느라고. 네. 근데 정봉주 의원 아주 지금도 이렇게 파이팅이 넘쳐요. 그러니까요. 김유정 의원님하고 같이 의정 활동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랑 대수는 달랐는데요. 인연이 있다면 2009년에 김대중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그 광화문 광장, 서울광장에서 그 시민 추모문화제 했거든요. 그때 같이 사회를 봤던 네, 그런 인연이 있고요. 공동 MC. 네. 그랬군요. 네. 그리고 뭐 당생활 초창기에도 그때 서울시의원가 하려고 하셨던가. 그때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뵀던 기억이 나네요. 오래됐지요, 인연이. 우리 신인규 대표님이 이제 헌법 얘기 특별히 많이 하시잖아요. 예. 초반에 윤석열한테 헌법책 하나 갖다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오늘이 재헌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재헌절의 헌법 정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헌법 정신보다도 개헌이 더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정말 지금 헌법 바꿀 때는 됐지요. 그렇습니다. 뭐 개헌의 필요성은 거의 국민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일 텐데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개헌의 움직임보다는 지금 체제의 헌법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지금의 헌법을 파괴할 때 그걸 바로잡는 헌법 수호의 책임이 국민 내지는 국회에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탄핵소추 권한을 통해 가지고 우리 권력이 이렇게 운용이 되는 건데, 저는 그 탄핵에 대해서도 이제는 국민들이 옐로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이제 2장 나오면 레드 카드 나오잖아요. 이제 레드 카드 나오기 직전에 임박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차피 정신을 안 차릴 거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 탄핵으로 가는 그 흐름은 전 시간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김유정 의원님, 우리가 요즘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2항 못 외우는 국민들이 없을 정도로 많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런가? 저는 박근혜 정권의 몰락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물론 세월호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얘기했던 그 순간부터 박근혜 정권의 몰락이 시작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런 유승민을 배신자로 낙인 찍어서 했을 때부터 그 바른 말하고 정권에 쓴소리를 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정치가 바로 스스로를 망치는 길로 접어들었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유승민 대표의 그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유일하게 전무후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던 그런 연설이었거든요. 경제민주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랬는데 그런 올바른 방향 제시를 귀담아 듣지 않고 할 때부터 이미 정권의 몰락은 시작됐던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윤석열 정권이 지금 같은 맥락에서 그래요. 전혀 민심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잖아요. 그 술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진걸 소장님 매주 탄핵 집회 나가시잖아요. 예. 지금 이제 탄핵 청원 입법 청원이 142만 명 넘어섰는데 142만 5천 명을 가고 있네요. 예. 이렇게 탄핵 그 요구가 강한데 보면은 과연 이제 물이 100도에서 끓잖아요. 예. 근데 100도까지 아직 안 올라간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16년, 2017년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2016, 17년에는 정권 말기여서 탄핵이나 퇴진을 시켜도 큰 부담이 없다라는 어떤 국민적 합의나 언론사들까지 거기에 또 공감을 하고 그리고 당시 범야권 진보 세력도 일치단결해서 투쟁한 것이 연인원 2천만 명 가까운 분들이 6달 동안 평화롭게 국민 항쟁을 전개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아직도 이제 2년밖에 안 됐다라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고 그래서 진보적 시민단체들도 아직 탄핵이나 퇴진 운동에 적극 동참을 안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당연히 야당도 아직 탄핵이나 퇴진이 당론이 아니고 그러니까 2010년, 17년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또는 온라인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는 문화예술인 연예인들까지도 대거 참여하고 집회할 때마다 그 국민가수급 가수들이 나와서 공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아직 그 정도 열기는 덜 됐고 공감도 덜 됐다. 그래서 여론조사도 제가 마침 오늘 2시에 국회 차원에서 첫 번째 윤석열 탄핵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첫 번째 토론회가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이 주최로 국회 차원에서 첫 번째 토론회거든요. 19일 날은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가 있는 거고 오늘은 헌법학자들이나 사회운동가든가 정치가들 모여서 탄핵 토론인데 제가 발표를 하는데요. 좀 덜 성숙했다라고 저도 인정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2016, 17년에 여론조사에 보면 탄핵 찬성 여론이 최소 80% 안팎이었는데 지금은 뉴스토마토, 여론조사꽃, 그다음에 광주방송 등등이 그동안 탄핵에 대해서 사실 언론사들이나 다른 여론조사들은 서슬프로 정권이 무서워가지고 아직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도 못합니다. 근데 몇 군데가 했거든요. 스트레이트 뉴스라는 언론사도 했더라고요. 존 CNI하고. 제가 다 찾아봤어요. 탄핵 찬성 여론이 55에서 60% 정도입니다. 요걸로는 국민의힘의 8명, 그 다음에 헌재 보수진 재판관을 압박하거나 설득하는 조금 모자란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2% 모자라다 이런 광고가 있는데 지금 한 10% 안팎 정도 모자란 7대3, 7대2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는 탄력이 붙는데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 행태로 봤을 때는 20%로 떨어질 거라는 거지. 부정 여론이 70% 가까이 치솟았잖아요. 근데 이 부정 여론이 사실은 탄핵 여론으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하는 행태. 그다음에 오늘 예를 들면 나경원하고 한동훈이 둘이 또 폭로했잖아요. 나경원이 공소 취소해달라고. 이제 계속 이런 내부적으로 폭로가 막 나오잖아요. 그럼 중도층이나 합리적 보수층 국민들도 부정 여론에서 안 되겠다. 이제 탄핵시키는 게 낫겠다라고 가는 길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하는 것 보면 그리고 나라 경제 이끌어가는 것 보면 그리고 하는 짓을 보면 탄핵해도 진작 했어야 될 대통령이죠. 그런데 이제 정해진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실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이제 저것도 막고 일단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최혜병 특검이 있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 문제가 있고 이러는데 일단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명품백 관련한 것부터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요. 이제 그게 좀 논란이 막 커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희한한 논리를 들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바로 돌려주라고 그랬는데 까먹어서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는 또 그걸 누가 믿냐 그러니까 담당 김건희 변호사가 최주우 변호사인가요? 한참 있다가 좀 생각이 났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좀 국민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자꾸 꼬리를 자르니까 도마뱀 정권이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일가를 하던데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은 도마뱀 정권입니까?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는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이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한테 명품백을 받은 당일 최 목사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깜빡했다. 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힐 정도로 황당합니다. 이 정권은 무슨 도마뱀도 아니고 자꾸 꼬리를 자르려고 합니까? 100번 양보해서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인의 지시사항을 깜빡하고 넘길 정도로 대통령실의 기강이 엉망이라는 뜻이고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내놓은 해명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뜻이랍니다. 이런 변명에 국민이 속아 넘어갈 거라고 믿고 있으니 백주 대낮에 고가의 명품백을 겁도 없이 받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대리인을 내세운 변명과 발뺌, 꼬리 자르기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자꾸 애꿎은 아랫사람 시키지 말고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해명하십시오. 저는 신인규 대표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렇게 해명을 하면 국민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바보 아닙니까? 바보가 아니라면 왜 저렇게 해명을 했을까? 나는 그 의도가 참 궁금한데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죄를 지으면은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받고 뭐 감옥에 갈 수도 있겠죠. 그걸 책임을 이행하면 될 일인데 지금 김건희 쪽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저 거짓말이네를 알고 있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게 저는 이제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내지는 양심이 타락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어처구니가 없는 행태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명품백 문제를 계속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아니 과거에 검찰총장 배우자가 옷을 받아도 온로비 청문회를 하고 특검을 했는데 이거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수수를 하면서 어떤 청탁들이 오고 갔다? 거기에 대한 폭로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명품백에 대한 성격 규정을 뇌물로 하는 걸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뇌물이나 알선수재나 이쪽으로 가는 거를 막아야 되니까 뭐 처음에는 뭐 청탁금지법 얘기가 좀 나오다가 또 대통령 기록물 얘기가 또 나오다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돌려주랬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뭡니까 이게? 본인들의 입장조차도 즉 가이드라인조차도 통일되지 못하게 어설프게 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비서실 정진석 실장은 국회에 나와가지고 이거 대통령 비서실의 공식 입장으로 대통령 기록물이다. 근데 아직 지정은 못했고 좀 고민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권익위원회는 현장 조사도 못하면서 국가기관이 즉 검사 후배들이요 아예 판단을 보류합니다. 그래서 직무 가능성이 있으면은 뭐고 직무 가능성이 없으면 뭐다. 뭐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안 하고 있고요. 결국 김건희 여사의 최종 입장은 그냥 선물인데 내 잘못은 한 것 같은데 그냥 돌려주라 그랬다. 근데 행정관이 착각을 해가지고 내 행정관의 잘못으로 내가 고초를 겪고 다시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해명 자체가 내부적으로도 정리가 안 된 채로 모순이 되고 거짓말이 나오면서 거짓을 또 거짓으로 덮는 저는 지금 이 정부의 도덕성 내지는 그 거짓말의 수준을 지금 김건희 여사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근데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거짓으로 진실 못 덮거든요. 이건 뇌물 혐의다. 수사를 해야 된다. 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뭐 청탁이 아닌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청탁금지법 정도만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는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돌려주라고 했고 돌려주는 과정에서 나름의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로 이제 아마 정리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권익위는 왜 입장을 정리를 못하는 것이며 대통령 비서실은 왜 그럼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그런 헛소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국정조사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김유정 의원님 돌려주라고 그랬는데 까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믿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했어요. 국민을 개 돼지보다도 못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죠,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건의 진실은 하나인데 이 말 저 말 여러 소리가 나오는 거는 거짓말이라는 반증이죠. 그래서 신규 변호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돌려주라고 했다 쳐요. 2022년 9월 13일 날 이걸 받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즉각 즉시 돌려줘야
돌려줘라. 그런데 기분 상하지 않게 해라라고 했는데 그거를 까먹었다는 거잖아요. 취지는. 그러고 있다가 11월 그해 11월에 관저 한남동으로 입주를 하는데 이거를 들고 가서 관저 창고에다 넣어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언론에서 이제 이거를 나갈 거다라는 얘기를 11월 22일 날 듣고 확인해 보니 관저 창고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즉시 대통령실로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2년 11월 22일부터는 그 대통령실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이야기가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이어서 돌려주는 거는 횡령이다, 못 돌려준다라는 이철규 의원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데 7월 1일 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온 정진석 비서실장은 올해 7월 1일이죠. 아직 대통령 기록물로 정할지 말지를 올해 결정합니다. 뭐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그랬죠. 라는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런데 윤건영 의원의 얘기로는 그해 5월에 항상 그거를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미 지정이 되려면 됐어야 됐다. 거짓말이다.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던 것이고요. 자, 100번 양보해서 이런 시나리오가 사실이라고 쳐요. 그러면 작년 11월 27일 날 이 동영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김건희 여사가 화들짝 놀라서 얘기를 해야죠. 그때야말로 경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즉시 돌려주라고 그날 얘기했었잖아. 이걸 여태 안 돌려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재형 목사에게 그 이후로 어떠한 돌려주려는 시도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국민 보고 믿으라고요? 돌려주라고 했는데 행정관이 실수한 거야? 깜빡한 거야? 이 얘기를요? 그럼 지난 2년 동안 그랬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자, 100번 양보해서 그 말이 사실이라고 쳐요. 그러면 대통령이 올 2월 달에 KBS하고 녹화 대담할 때 이 얘기 하셨어야죠. 박절하지 못해서 그렇게 했던 거에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집사람이 돌려주라고 그날 얘기를 했는데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든지, 그것도 안 됐으면 5월 9일 날 기자회견 할 때 제 집사람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죄송합니다. 이 말 할 때도 이 말을 했었어야 됐고요. 그것도 안 됐다면 김건희 여사가 올해 문자를 5번이나 보냈다고 공개가 됐잖아요. 한동훈 위원장한테 1000번 만번이라도 사과하겠다. 허락만 해주시면, 이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저간의 사정은 이렇게 됐던 것인데 안 됐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야 했는데 전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 어디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던 이야기가 갑자기 7월 3일 날 검찰 참고인조사관 그 행정관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됐답니다. 라고 나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배웅기 TV에서 이채양 명주 조를 만들어내갖고 인구의 엄청 해자가 됐잖아요. 이채양 명주 시민연대가 결성될 정도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치상병 일주기 때 추모제도 해병대벽연대랑 이제 그 단체가 주최를 한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하는 단체가 됐는데, 저는 우리 배웅기 TV랑 정어련들 같이 윤석열, 김건희 거짓말 어록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언제 어디서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저도 막 이제 헷갈려요. 이번에도 정말 이렇게 거짓말을 무성의하고 날림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거짓말도 좀 정성을 들여야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속아. 아니 이제 아예 그래 첫날 돌려달라고 해가지고 디올백 가방 뜯어보지도 않았다잖아요. 근데 보니까 약간 뜯어본 흔적이 났나 봐죠. 또 느닷없이 뜯어는 봤는데 사용을 안 했답니다. 또 그랬어요? 예, 이것도 이 거짓말도 밝혀졌어요. 그렇다면 그만한 컨텐츠에 뒀다 왔다가 관저에 뒀다는 게 확인해. 관저에 뒀다는 것은 쓰려고 갖고 왔다는 느낌이 드니까 느닷없이 또 그 대통령실에 가 있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또 뭐 반환 창고가 있다 그랬잖아요. 반환 창고 보다는 안 보여주잖아. 없을 거거든요. 선물 반환 창고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국가기록물 저장소가 있거나 아니면 바로 돌려줬겠죠. 근데 반환 창고가 아니라 이러면 돌려줄 때 대기하고 있는 공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전혀 못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성의하게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근데 저는 김건희 여사를 연구해 온 분들 있잖아요. 오랫동안 분쟁이 있었던 분들, 저도 상당히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이 공통된 의견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장모는 보통 우리가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사기꾼들에 대해서.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전 처음에 너무 이제 개인적 분노가 증오로 돼서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그 아이빌리브 사과할 때 뭐 내가 남편을 만난 날 검사했는데 무서웠어요도 보면 김건희 여사의 태도를 보면요. 목소리도 다 조작을 하고 실제 평소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숨도 굉장히 조율하면서 까불까불하고 막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인데 아주 얌전한 척 조작을 합니다. 그때 당시 그 첫 번째 사과, 예. 그것도 사실 진실한 사과도 아니죠. 남편한테 사과하는 거였잖아요. 뭐 그걸 보고 그다음에 최근 벌인 상황을 다 보면요. 아 맞다. 진짜 숨소리와 이미지까지 계속 조작하는구나라는 느낌이 확신이 들고요. 지금 왜 그럼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됐느냐. 사실 김건희가 V0이기 때문입니다. 예. 만약에 그냥 얌전히 살아가는 근데 약간 살 문제에 관심이나 정치 문제에 관심이 조금 나대다 걸린 정도였으면요. 벌써 용산 집무실에서 정리를 했죠. 사과를 했던 뭐 해명을 했던 아니면 벌써 공개 근데 서슬퍼런 V0인데 이 사람한테 조언하거나 충고를 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랫 사람들이 심기를 보면서 마구 둘러대다 보니까 전부 충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냥 김건희 씨가 정리를 안 해주니까 김건희가 인정을 안 하니까 마지막으로 아니 한동훈이한테 사실은 뭐 사과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네가 사과하라면 할게 저는 이렇게 읽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사과 의사가 아니라 한동훈은 그렇게 읽었다잖아요. 아니 본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요즘 막 이 변호사 보면 김건희 변호사 보면 막 큰 소리 치거든요. 우리 여사님은 잘못한 게 없어. 다 피해자야. 공작이야. 바로 돌려달라고 그랬어. 그냥 한동훈이한테 문자를 5번이나 보내서 그렇게 막 네가 사과하라면 사과할게 이렇게 매달립니까? 동훈아 나 잘못한 거 없어. 네 형수 깨끗해. 내가 그날 첫날 돌려달라고 그랬어. 이 바보 같은 행정관들이 깜빡했더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겠죠. 모든 게 거짓말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지금 김건희 여사의 해명을 믿을 수 없는 거 두 분이 다 말씀해 주셨고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그날 그 영상 한번 돌려보십시오. 추링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이제 이런 거 사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이제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또 사왔다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이제 이런 거 사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거까진 받겠다는 거예요. 네. 뭘 돌려준다. 원래 돌려줄 사람 같으면은 그날 영상에 이렇게 나와야죠. 이런 걸 왜 가져오시냐고. 아 이거 오해 안 나온 밑에서 가끔 매지 말라. 이거 갖고 오신 거 자체가 문제다. 당장 이거는 챙겨가시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람이 놓고 갔으면은 뭐 나중에 돌려주라. 이게 스토리가 맞지. 아이고 이걸 또 왜 사오세요. 이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을 너무 지금 우습게 보고 있는데 제가 이게 김건희 여사 조작하는 거 보니까 8대 조작 정도 되더라고요. 8대. 논문 조작, 경력 조작, 학력 조작. 주가 조작, 잔고 증명 조작, 노선 조작, 그리고 이제 법률까지 조작하죠. 이제 여론 조작까지 나오고 있어요. 댓글팀까지. 그러니까 이 8대 조작인데 기왕 조작하는 김에 이제 10대 조작으로 이제 숫자가 10이 많으니까 이제 완전수로 가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8대 조작입니다. 이제 디올백 조작까지 있네. 김건희 씨는 뭐 5자를 좋아한다고 그러던데요. 5대 조작으로 이제 저도 하나 또 덧붙이면 만약에 정말 첫날 그래 돌려달라고 했다면 그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랑 그 행정관이랑 같이 있는 카톡방 있지 않습니까? 그 좀 중저가의 선물 올리면 답도 없던 분들이 샤넬항수나 디올백 올리니까 바로 답 잡고 일정 잡아주던 분들이거든요. 보통은 이게 문제될 수 있으니까 돌려달라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경황 없을 때. 그럼 다 흔적을 남겨놓게 해서 카톡에 바로 목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얼른 이거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두고 가셨네. 남기죠.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경험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카톡이나 문자로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도 보면 그런 흔적이 하나 신규 변호사 말씀처럼 아이고 지금 왜 갖고 왔어요. 이것까지만 제가 받을게요. 이제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이면 네. 그 디올 그거를 쇼핑백에 넣어서 사진을 찍어서 카톡방에 올렸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반응을 보인 거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제가. 그렇죠. 이게 뭐죠? 이 디올백 이거 왜 올린 겁니까? 이 쇼핑백 뭡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고, 저 이러면 제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맞는 거예요. 이거 친구끼리도 뭔가 사진을 올리면 이거 뭐냐? 라고 묻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묻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그냥 아유 자꾸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분이 갑자기 불편하지 않게 꼭 돌려주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날 밤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고요. 검찰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은 뭐 압수수색이 우리나라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주특기 아닌가요?
그러면은 빨리 대통령실에 있다 그러면 이 백부터 확보해야죠.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데. 그런데 지금 검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제발 그 백을 좀 제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라고 사정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검찰의 모습인데 예. 뭘 여사를 불러다가 수사를 해요. 이원석 검찰총장 빨리 책임져요. 친인규 대표님한테 네. 8대 조작에 얼굴 조작도 추가해달라는 글이 많이 이제 올라오고 그렇게 있습니다. 되고 이제 개명한 것까지 넣으면 이제 10대 조작인데. 10대 조작이네. 근데 일단은 뭐 개명이야 많이들 하시니까 그건 조작은 아니니까요. 예. 9대 조작까지로 하겠습니다. 9대 과거 조작. 예. 요즘에 이제 김건희 씨가 너무 선을 넘었다. 이런 걱정들이 보수 쪽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수 한 매체를 봤더니 상당히 걱정하는 칼럼을 썼더라고요.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어떻게 해서든 영향을 미쳐보려고 하는 김건희 씨의 의도가 드러나면서 더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늦었고 오늘 이것은 꼭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이종호와 김건희는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아까 정봉주 의원과도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종호라고 하는 사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단순히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함께 했던 그것을 넘어선 관계는 아닌가. 요즘에 이제 삼부토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공익제보자가 그 얘기했던 그 내용 가운데 그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얘가 누구냐면은 X하고 알 수도 있어. 그 라임하고 연결된 애야. 지금 삼부토건이 지금 그 아버지가 회장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게 거지.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데 상장사를 사고 팔고 했던 거거든. 내가 좀 도와주고 있거든. 이거를 어떻게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연락이 왔더라고. 직원 통해 가지고. 거기는 독방이잖아. 그리고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편하잖아. 근데 이제 2심이 끝나면은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동부구치소로 가야 된다면서 얘는 대법까지 가는 기간 한 4, 5개월 동안은 저 서울구치소에서 있고 싶어 하는 거야. 지금 요번에 지금 그 라임 수사를 다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라임의 참고인으로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된다고 그러네. 지금 무슨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아직까지 추정이고 예. 저 녹취만 갖고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이 이종호라는 사람이 김건희와 주가 조작 공범인데요. 예. 그 멋쟁 해병 안에 있던 예. 사람이고 임성근에 대한 구명 로비를 했던 주된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니냐. 근데 이분이 이제 녹취까지도 허언이다 허풍이다 얘기하다가 또 진실을 얘기한 식으로 또 지금도 말을 바꾸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 속에서 군에는 수사와 인사에 개입을 하고 또 경찰 인사에도 개입을 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또 삼부토건 관련해 가지고도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카톡에 나오는 내용들로는 이거 뭐 주가 조작에 혹시 뭐 또 연루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나오는 데다가 지금 그 아들 얘기를 하면서 구치소 있지 않습니까? 예. 구치소에서 좀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 이제 그 구치소 로비인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구치소나 이런 수사 업무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내밀하고 이것이 외부에서 통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또 반대로 말하면은 그 장벽만 뚫고 들어가면 또 얼마든지 로비가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특수성이 좀 있는 거라서 아마 거기에 관한 지금 이종호의 개입 논란 지금 이게 나오는 것이고 결국 이 논란의 핵심은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때 V1은 최순실, V2는 정윤회, V3는 박근혜 이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V1은 김건희, V2는 이종호, V3는 윤석열 아니야? 딱 이런 공식이 지금 대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종호가 매우 구체적이고 지금 아주 신빙성 있는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수사의 단서로 저는 반드시 지금 수사로서 규명이 돼야 될 수준이다.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호 관련해서 안진걸 소장님 좀 아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종호가 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범 중에 이제 뭐 넘버 2, 3쯤 되는 거 넘버 1은 권오수 예.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란 말이죠. 도이치모터스 이사까지 김건희 씨가 명함 만들고 돌아다녔잖아요. 그 정도 특수관계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윤기중 아버님 바로 뒤에 권오수 일가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건 팩트로 확인됐거든요. 사진도 나와 있고 그 정도로 가까운 거예요. 이 주가 조작범들이. 그러니 일면 이종호 씨가 그 전에 또 결혼 전에 만났다.
따로 만났고 누구랑 또 만났냐? 고노수랑 만났다. 이것까지 지금 다 지금 본인이 실토를 했어요. 그럼 정말로 가까운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구치소 관련해서도 결국 서울구치소에 더 있고 싶다는 원래는 바로 교도소로 가야 되는데 4달 가까이 서울구치소에 더 머무는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방금 말한 내용들은 사실 변호사님들 정도나 자세히 알까? 이종호 씨가 알만한 내용들이 아닌데 예를 들면 라임 사건이 재수사가 되고 있다. 라임 사건에 참고인 쥐가 있으니까 그거면 이감을 안 가고 서울구치소에 더 버틸 수 있다. 아주 그 수사를 잘하고 교정행정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이종호가 스스로 알아는 게 아니죠. 권력층에서 누가 그것을 알려준 거죠. 이종호한테 이렇게 설명해서 그래서 로비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를 서울구치소에 더 있게 하자. 근데 성공했어요. 보니까요. 4개월을 됐었다는 거 통상적인 것보다. 저는 그래서 지금 뭐 김종대 전 의원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번 19일 청문회에서 뭐가 더 터진다. 그리고 이종호만이 아니다. 로비스트가 더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던데 아마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라든지 또 다른 주가 조작범들이 김건희 VIP를 끼고 호가오이 또는 김건희 VIP랑 직접 내통하면서 여러 가지 국정농단 신규 변호사는 이제 국정농단을 넘어서 국정농락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시던데 그런 것들이 터져나오지 않을까. 저희들도 더 열심히 또 제보도 받고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보면 이종호 씨가 그 주가 조작에 완전히 계좌 관리하는 거의 주체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체 말로 목소리를 딱 쥐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통화 녹취록을 다 따져보면요. 국방부 장관 인사에도 추천해서 개입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최혜병 관련한 구명운동에도 관여한 정황이 보이고 경찰 인사에도 개입을 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구치소에 더 머무르게 하는 거에도 본인 말한 대로 다 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항소심 끝나고도 조금 더 머무르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하면 된다 그러네? 라는 얘기까지를 다 했는데 말하면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이종호라는 사람의 실체가 무엇이냐 또 국정에 개입 안 한 곳은 또 어디인가라고 저희가 따져 물지 않을 수 없고요. 더 뭔가 더 추가로 나올 것 같아요. 작년 5월부터 올 6월까지 전화통화를 10차례 한 것들을 그 공익제보자가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통화를 그만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화 기록을 하나씩 열 때마다 또 무슨 얘기를 했을지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묻지 않은 이야기까지는 막 잘도 꺼내가지고 자기가 막 거의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숨어 있을 것 같은데 결혼한 이후로는 통화한 적이 없다?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것도 아까 금방 당일날 돌려주라고 했다는 말과 버금가는 정도의 저는 뻥이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저리 가라 한 정도 수준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맞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종호가 전 허언증 환자라고 안 보이고요. 상당히 고급 정보를 미리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 구명로비 할 때요. 임성근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이 정권이 흔들릴 만한 일을 대통령이 하느냐. 그게 풀려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종호의 그 녹취를 보면은 2023년도 8월인데 2024년도 4월에 이루어지는 일이 그게 뭐냐. 해병대 별 4개 달아준다. 별 3개가 4개가 되는 일을 이종호는 8개월 전에 미리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임성근이를 지켜서 지금 사표 쓰면 안 되고 별 3개도 달고 이제 별 4개 생기면 임성근이 장군, 사성 장군 만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찰 인사에도 개입하고 구치소 편의도 봐주고 또 3부 체크하고 이게요. 이 주가 조작범들이 국정을 농단하거나 국정을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고 이종호의 윗선, 이종호의 몸통을 좀 더 추가적인 저는 수사가 지금 필요한 지경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송모 씨라는 사람도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 녹취도 한번 들어보고 얘기해보죠. 나는 사단장 여기만 잘 살피고 있는 거라 내가 그래서 어떤 경우가 와도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전역 사표라든지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사업 표명하지 말아라. 그건 자기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 올려서 군 작전에 실패하다든지 아니면은 내부 관리를 잘못해서 한다든지. 근데 밖에 나가서 대민 돕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사단장 책임이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된다. 내가 한번 물어봤어. 그때
결단을 내리겠다고 해서 무슨 결단이냐. 이게 공개적으로 해서 내가 무슨 책임을 내가 지을 한도 내에서 지겠다는 거지.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는 마음도 그렇고 또 그렇고 그런 얘기는 아니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하더라고. 그 모든 배경에는 현 경호실장으로 있는 김용현이 있잖아. 군 인사와 군 문제와 군 관련 거의가 다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야, 이제 저런 얘기를 진짜. 들어보면 어떤 그 거대한 카르텔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만 딱 거기에서 소외돼가지고 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쟤네들끼리 다 해먹는. 다 해먹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들킬 것 같으면 거짓말을 하는구나. 라고 딱 짚어지잖아요. 도대체 전 경호처 직원이 뭐간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통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또 김용현 경호처장 얘기가 나오니까 펄쩍펄쩍 뛰고 있잖아요. 경호실은. 뛰어봤자죠. 저렇게 다 그 실제 녹취록이 있고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니면 아닌 증거를 대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이 정권 2년 동안 벌어졌구나. 앞으로 임기 3년 남았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또 벌어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무슨 일이 또 벌어지고 있을까. 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아니 이종호가 누굽니까?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랑 공범으로 지금 지목된 사람이고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이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다 보니까 뭐 실제 구속이 된 건 아니지만은 밖에 나와서 지금 모든 국정의 지금 중요한 부분마다 저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종호라는 사람의 손이 어디까지 뻗쳐 있을까? 내지는 그 윗선이 도대체 어디까지 선을 댔길래 이종호가 말을 하면 다 되고 또 미리 알고 있고 정말 그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한자어로는 어떤 언덕을 차지해서 이익을 누리는 걸 우리가 농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국정을 주물르는 국정농락 아닙니까? 국정농락의 중심에 지금 김건희가 있다. 이 의심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종호 녹취록 중에 저도 섬찟했던 게 그 이제 사성장군 대잖아 해병대가 8개월 전에 그러면서 이렇게 뒷말 이럽니다. 곧 내년쯤에 곧 발표돼.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진짜 올해 4월에 진짜. 언론 기사가 뜨거든요.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추진하기로 확정하였다라고. 내년쯤에 발표한다. 발표 시점까지 알고 있대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게 예를 들면 그냥 과장하거나 막 추정하는 말이 아니라 아마도 저 언젠가는 발표되지 않겠어. 뭐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잘 모를 때. 근데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내년에 사성장군 발표가 곧 될 거야. 딱. 근데 진짜 4월에 발표가 되더라고. 그리고 이 김용현 경호처장도 펄쩍 뛰던데 아니 김용현이 실세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 정권의 실세나 국정농단 이야기하면 김용현 그다음에 김건희 항상 나온 이야기였거든요. 경호도 막 그렇게 이틀 막 사지를 드러내고 하더라도 문책은커녕 오히려 승진하고 박수 받는 집단인데 얼마든지 김용현이가 개입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이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게 육성으로 공개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칼림이 삼부토건 1,000원, 5,000원, 주식수 곱하기 4,000원 엄청난 돈 꼭 국정조사해야. 하여튼 삼부토건이 그때 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뭐 이런 얘기 나온 뒤로는 폭등해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출렁거렸다 하는 것은 팩트지요. 만약에 그런 것을 노리고 무슨 짓을 했다. 이게 드러나면 그건 이제 끝장이죠. 이거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아직은 뭐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과 확실하게 궤를 같이 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런 행위를 위해서 통치권을 사용했다. 그러면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들어보시죠. 지금 명시적으로 나온 것만 해도 최근에 뭐 사실 녹취 나온 것들, 뭐 삼부토건 얘기부터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이런 게 만약 사실로 확인되어서 어떤 주가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위해서 통치권을 하는 것도 이거는 탄핵 사유죠. 만약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범야권에서 체계적으로 파헤쳐야 되는데 물론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거지만은 너무 이제 그 청문회 스타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건 국조나 이런 걸 걸어가지고 제대로 가야 되는데. 그 160만 명 서명하셨다는 것 때문에 청문회 스타일로 가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간다. 저는 오히려 국조로 해가 좀 더 강제성을 가지고 증인들 출석시키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유효타 없이 너무 이런 게 빈번하면 예. 오히려 국민들이 다소 이제 신빙성을 잃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전공법으로 이런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특검이 안 되면 국조해가지고 예. 낱낱이 밝히고 증인 출석시키고 공교롭게 이번에 그 이종호 대표라는 분은 예. 도이치 쪽에도 껴있고 여기도 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예. 이런 분들을 불러다가 증인으로서 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김유정 의원님은 이준석 의원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맞는 얘기인데 그 청문회 자체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저도 저 인터뷰한 것을 좀 들어봤는데 네. 기본적인 그 스탠스라고 그럴까요? 약간 거리를 두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건 탄핵 수단인데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발을 담고 싶지는 않다.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무르익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예. 건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조금 차별화 전략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이종호 관련한 건에 대해서는 개가 똥을 끊지 주가 조작범들이 그냥 그거 금방 손 떼겠습니까? 삼부토건도 그렇고 정말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두 가지 석연치 않은 것은 삼부토건 관련한 것. 그 다음에 소위 대한고래 프로젝트라고 석유 파내는 것. 그때 주가가 출렁였거든요. 그렇죠. 이거 확실하게 저는 파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상하다 싶으면 천공 찾는데 이제는 천공을 찜쪄먹을 정도로 앞서가는 이종호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는. 한정훈 님이라고 네. 이런 댓글 주셨어요. 천공과 건지는 분발하기를 종호한테 밀리잖아. 그러니까요. 밀리고 있어요 지금. 8개월 전에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설명 안 되는 사건이 터지면 천공이 뭐라고 얘기했지라고 찾아보게 되는데 이제는 이종호 어록도 새롭게 하나 만들어야 될 지경에 이르는 것 같아요. 수많은 녹취록이 더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이 삼부토건이 굉장히 주목받는 건 이제 우크라이나 예. 이제 특수 주가 폭등 이것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삼부토건이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그 검찰 신문 조서라든지요 녹취록에 등장을 합니다. 물론 지금 삼부토건은 조성옥이라는 전 회장이 있고 지금 이종호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은 조영령인데 예.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삼부토건은 유명한 당시 그룹 회장은 윤석열의 손을 없으면 조남욱입니다. 근데 이 조남욱이 어떤 사람이냐? 윤석열과 김건희를 무정스님하고 같이 연결시켜준 사람이고 김건희, 최은순 일가랑 아주 윤석열과 함께 잘 어울렸던 당시에 향응이나 로비를 많이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이건 삼부토건 노조에서 예전에 삼부토 노조에 직접 폭로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 조남욱의 일정에 윤석열, 김건희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검찰 시절인데 그룹 회장이랑 그런 관계를 여러 번 가진 거 사롱, 골프장 이것도 이제 당시 부적절한 문제가 나왔죠. 근데 김건희 여사 뭐라 하냐면 녹취록에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은 우리는 두 사람을 아주 자기가 친하다고 얘기합니다. 도이치모터스 권호 회장은 우리는 수십 년 된 사이지 조남욱 회장님하고 우리도 너무 친하다 이게 녹취록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삼부토건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삼부토건이 지금 경영권이 넘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세력이 다시 삼부토건하고 결합했다면 삼부토건을 아주 잘 아는 김건희 여사랑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특수로 이번에 가축가 조작을 해가지고 폭리를 취했나 부당이 됐나 이런 추정 외에 삼부토건과 특수관계인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뭔가 이종호 등하고 뭔가 모종의 무슨 짓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사건뿐만 아니라요. 아니 근데 저는 이준석 의원의 저 말에 대해서 참 동의가 어려운 게 지금 양두구육해서 그 개고기의 효과가 지금 전 국민이 상한 개고기를 먹고 배탈 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개고기를 양머리 걸고서 팔았던 사람이라면은 그 죄를 씻어야죠. 그럼 그 죄를 씻는 방법은 국민들께 사과를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보통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탄핵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거든요. 가장 낮은 단계에서의 청문회가 지금 부당하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를 하자. 그럼 본인은 국회의원인데 왜 안 합니까? 국회의원이 권한이 없습니까?
아니 밖에 있는 평론가들이야 이런 방법 해라 더 세게 해라 약하게 해라 하지만은 본인이 지금 민주당 안에 대해서 불만이고 청문회 너무 약하다 그거 왜 하고 있냐 국정조사로 세게 가야 된다 왜 발의 안 합니까 국정조사로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 양두구육이죠. 여전히 양두구육 하고 있는 거고 제가 그 전에도 이준석 의원 말 듣고 참 제 귀를 의심했던 게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하고 사과하면 끝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어느 한 노선을 정확하게 정해서 국민 앞에 정직하게 가고 특히나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죄송해야죠.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럼 지금도 민주당에 대해서 청문회가 너무 약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유효하지 않다. 그럼 본인이 국정조사를 요청을 하세요. 근데 그걸 안 하면서 저렇게 말로만 떠드는 것은 정말 국민들 너무 괴롭거든요. 그 너무 답답한데 거기에 많은 부분에서 책임을 나눠줘야 될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아직도 평론가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전 매우 아쉽습니다. 안타깝고. 국회의원 된 것으로 크게 만족해서 상당히 본인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그냥 국회의원 너무 되고 싶은데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사실 탄핵이나 퇴진이나 하야나 또는 그에 준하는 투쟁을 한다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잖아요. 힘든 일이고 또 위험도 감수해야 되잖아요. 윤석열 정권의 극렬한 지지자들로부터 비난도 받을 거고 옛날에는 한때 지지가 겹쳤을 테니까. 근데 저는 진짜 이준석 대표한테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2030한테 지지를 많이 받는 걸 항상 자랑하잖아요. 그걸 자산으로 성장하고. 근데 지금 20대, 30대의 윤석열 정권 지지율은 10%, 20%도 안 됩니다. 정말 분노가 크고 절망이 큰데 먹고 사는 문제나 앞길이 답답하니까 데모조차 못하고 안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잘못해서 안 나오신 것도 있지만 일단 그런 경향까지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살고 있거든요. 뭐 작년에 지금 사업자, 폐업자 숫자만 99만 개입니다. 예를 들면 역대 최대라는 것도 하긴 그러니까 막 폐업하고 있는 분들이 데모 나가겠습니까? 막 속으로는 증오를 해도 분노를 해도 그 폐업한 데만 비용도 한 2천만 원 안팎이 된대요. 그거 마련하는 것도 폐업도 돈 없으면 못하는 세상인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면 정말 본인이 그 이야기가 됐거든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자기가 선거운동 총괄했지만 단 한 번도 선대위에서 논의된 적이 없는데 인수위에서 튼 것 같다라고 이분은 아주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문제나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문제는 그럼 본인이 뭐라도 하나 더 폭로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20대 30대들의 절망을 안고 더 대차게 싸우겠다. 탄핵이나 퇴진은 섣부른다 하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강력한 경고와 규탄하겠다 해야 되는데 정말 아까 그 인터뷰 같은 경우는 한가하죠. 뭐. 아니 한가할 뿐만 아니라 저는 지난주에 제가 최혜병 특검법 거부권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 집회에 가서 이 더운 날씨에 뭐 저만 더웠겠습니까? 저도 나가서 한 6시간을 떼양볕에서 행진도 하고 끝까지 있다가 나왔거든요. 한 이틀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더위를 먹고 이 더우니까요. 옷도 덥고 이러니까. 근데 저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럼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시원한 에어컨만 쐬고 국회에서 거들먹거릴 것이 아니라 본인이 민주당 안에 대해서 너무 미약하고 한심해 보이면은 그럼 본인이 제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하거든요. 근데 안 하면서 떠드는 사람들. 굉장히 이건 나쁜 정치 행태죠. 그렇죠. 그럼 밖에 나와서 같이 목소리를 내든가. 이준석 의원이 그러는 것은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탄핵이 현실화됐을 때 그때 내 포지션은 어디일까? 이런 득실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지금 나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판단에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 한 번 하는 거로 본인의 정치 목표가 끝났다고 생각할까요? 전 대선도 생각한다고 보거든요. 네, 당연히 그러겠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럼 본인이 이 민주개혁 세력의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차피 보수예요. 그런데 지금의 현재 윤석열 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당 만들어서 나간 것인데 언제든지 본인은 보수 쪽의 대표주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편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저런 식으로 감나라 배나라만 하는 거죠. 본인이 직접 참전을 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진짜 많거든요. 의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진짜 무궁무진한데 저런 식으로 평가하면서 관찰자 시점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한가해 보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향후에 있을 상황에서 내가 보수 쪽에 뭔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런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뭐 지방선거 준비하기 위해서 뭐 인재 발굴이나 한다는 그런 얘기나 하고 앉아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막 됩니까?
정치 행태가 누적이 돼서 그 당에 대한 평가가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죠. 그것도. 이래서 김건희의 말만 예. 못 믿는 게 아니라 이준석 의원의 말도 국민들이 못 믿는 거예요. 언제 한번 이준석 평가하는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네. 아니 한번 백운TV에서 초대해서 예. 심층 대담, 공격적인 백운기의 질문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준 대표님 때 이런 조언도 해드리고 싶어요. 20대 국회 때 박근혜 정권의 이제 모순이 점점 극에 달해갈 때 이제 탄핵되기 전에 장하나라는 청년원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 네. 그분이 당시에 이런 퍼포먼스를 해요. 한겨레 신문 헤드라인에 그 박근혜 정권의 어떤 큰 문제점이 나온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걸 배경으로 거기다가 박근혜 탄핵하라, 탄핵하자. 이러면서 그걸 이제 패스 올려서 당시에는 굉장히 논란이었죠. 어쨌든 국회의원이 아직 논의가 무리익지 않았는데 뭐 근거도 빈약해 아직은 부족해 보이는데 탄핵해라고 주장. 근데 그때 많은 국민들이나 2030 세대 중에는 그래도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정권의 문제점을 박근혜 정권의 문제점을 국회의원 한 명이 청년 국회의원이 그래도 절규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속이 다 시원하다. 그래 청년이 저런 패기로 저 정도 당장 탄핵은 안 된다 하더라도 탄핵은 추진하지 않는다도 저런 주장을 함으로써 정권에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승 대표가 그런 역할을 하면 본인이 큰 꼴을 품고 있다는데 그런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밋밋하고 너무 기회주의적이고 너무 마치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제 3인칭으로 평론하는 듯한. 예. 그건 지금 고통받는 청년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죠. 게다가 장하나 의원도 진짜 열심히 하고 최선 다했지만 그때 장하나 의원보다 훨씬 스피커가 커요. 아, 그럼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지. 이준석 의원은 빅 스피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과 대항해서 본인이 어쨌거나 국회에 입성을 했기 때문에 승자인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 얼마든지 정말 많거든요. 개혁신당 3명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런데 방관자처럼 저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예. 뭔가 그런 기회주의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죠. 이준석 이야기 여기까지 하죠. 예. 지프로고님 이준석은 양쪽 눈치 보면서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죠. 여수 밤바다님 신인기 대표와 1대1 토론 공개 요청. 아, 좋습니다. 용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자방만 주신다고 하면은 예. 물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정치를 좀 올바르게 하기를 진심으로 좀 바라고요. 지금 국민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정말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토론을 하게 된다면 맨 먼저 뭘 물어보고 싶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저는 그것을 그 과거에도 알았는지 내지는 모르고 바뀌었다 그러면은 국민들께 사과할 용인 있는지, 그리고 사과라는 것이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말로만 떠들면 뭐합니까?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행동을 맞게 해야 국민들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나왔을 때 맨 처음 질문을 그걸 했었죠.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 얼버무리더라고요. 근데 이준석 화법이 있어요. 그게 네. 한동훈하고도 약간 비슷한데 오늘 네. 아침에도 국민의힘 토론할 때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그 한동훈 화법에 성가시하시던데 물어보면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합니다. 아하. 빙빙 돌리면서 지하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거 이제 1대1 토론할 때 나경원 후보가 약간 스킬이 좀 부족했던 거고 아하. 쪼여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조금 나경원 후보가 워낙 성격이 좋으셔서 그런지 그냥 넘어가 주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탄핵 얘기가 사실 국민의힘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 자기들끼리 탄핵 놓고 막 본인들끼리 이렇게 탄핵 이야기 많이 탄핵 열차를 하네요. 타버린 거. 탄핵 열차를 네. 타버렸어요. 그 기관사는 뭐 당대표 예. 후보들이 지금 열차에 모는 것 같아요. 우리 노래를 거기 전당대회장에 틀어주면 어떨까 싶은데 반응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탄핵 얘기가 막 이렇게 나오니까 한동훈이 탄핵 노래 부르고 다니는 거는 뭐 나경원 원희룡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데 당대표를 하겠다는 분들이 탄핵을 정말 노래를 부르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박 전 대통령님 탄핵 그 즈음보다 오히려 탄핵이라는 기사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얘기를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걸 원희룡, 나경원 같은 분이 하고 계세요. 그런 무책임한 얘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막아야 하고 당연합니다. 그걸 가장 잘 막을 사람은 접니다. 네. 그런데 그걸로 그렇게 공포 마케팅 하는 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겁니다. 네. 아니 웃음이 나는데요.
그 탄핵 얘기 나오고 막 이러면은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나 뭐 이쪽 지도부에서 민주당에게 여전히 대선 불복이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당대표 후보자들이 지금 대선 불복인지 돌아봐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된다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탄핵이란 말 자체가 이제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예. 그게 이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말을 빌리자면은 탄핵의 노래는 이 민심의 청원을 반영한 거거든요. 이 노래를 우리가 표현하는 건데 정어리 TV에서도 그 노래를 틀고 있고 또 원희룡, 나경원도 노래를 부르고 다니니까 국민의 컨센서스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그 컨센서스에 좀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여기도 말로만 민심 떠들잖아요. 말로는 떠드는데 결국 민심을 쫓지 않고 윤심을 쫓아갑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짓을 그만하라는 게 전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분노하고 너무 힘들어서 탄핵 이야기를 자연 발생해서 끊을 수 있는데 사실 제가 2년 가까이 이제 탄핵이나 퇴진 규탄 운동하면서 정치가들 만나면 절대 꺼내지 않는 말이 규탄 뭐 아웃이란 말도 써요. 아웃.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좀 레토릭으로 하잖아요. 보면 외국 다른 나라도 시위할 때 보면 이제 항의하는 정치인이 아웃이란 말 많이 쓰는데 탄핵은 절대 안 꺼내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민원 의원님은 토론회에서 탄핵이란 말 안 써요. 그냥 뭐 국민들의 궁극적인 어떤 수단 막 이런 이야기로 빙빙 놀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진짜 저분들 때문에 탄핵이 아주 지금 자연스럽게. 저분도 쓰셨네요. 추경호. 예. 아니 아예 뒤에 그 거는 걸 뭐라고 부르죠? 백드롭에. 예. 거기에 크게도 민주당 쓰셨네. 이제 탄핵 시작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참하겠다는 약간의 뉘앙스 같아요. 근데 빨간 밑줄도 거놓으셨네. 예. 빨간 밑줄까지 꼼꼼하셔라. 그 시작한다면 같이 할래? 같이 하겠네. 제안을 해보시죠. 아니 저쪽에서 제안하는 건 같은데요. 아무튼 저렇게 하면 탄핵 역풍이 불 거라고 저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 지금 탄핵에 신중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나 정치평론가들도 현재 탄핵 여론이 7, 80%가 안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60% 안팎인 건 맞는데 단지 탄핵을 준당에서 역풍은 없다라는 분석은 지배적이더라고요. 탄핵 주장했더니 갑자기 민주당 지지율이 확 떨어진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건 사실이어서 그거가 조금 더 쌓이면 탄핵을 지지한 여론이 70%를 넘어설 거로 저는 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리고 싶은 게 저는 탄핵의 역풍은 없고요. 이미 국민적 용어가 됐고 그리고 우리 헌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게 불이 붙지 않느냐. 저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 더 먼저 일찍 시작하셨고 얼마나 고생해 오셨는지 제가 알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국민들이 탄핵에 동의하지 못하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권 때 한번 들고 일어나가지고 바꿔봤는데 효능감이 없었다. 그게 첫 번째 국민들의 마음에 걸리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탄핵을 시킨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럼 대한수권 세력으로 준비가 다 돼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서는 조금 미심쩍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저는 탄핵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을까. 저는 그 대한부재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들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이다. 저 그 생각이 꼭 듭니다. 맞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현주 의원한테 그런 것을 물어봤죠. 왜 아직은 이렇게 정점에 못 올라갔다고 보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과연 그만큼 되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윤석열에 대한 부정평가가 70%면 민주당 지지율이 70% 정도 돼야 정상이에요. 뭐 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50%는 그렇죠. 넘어야 이게 확 바뀌어도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그 정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지금 민주당한테 주어진 가장 큰 과제 아닐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 듭니다. 이미 국민으로부터 저는 윤석열은 탄핵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임기 시작하자마자 탄핵 얘기해가지고 결국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임기 내내 탄핵 달고 다니는 대통령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런 대통령 처음 봅니다. 귀여운 호랑이 님이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탄핵이든 뭐든 이제 지쳐서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 같아요. 한 2년 지나니까 다들 어떻게 되겠지 하고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지쳐서. 그래요. 귀여운 호랑이님 의견 그런 생각하실만 합니다. 근데 결국은요. 지금 국민의힘이 나서서 막 탄핵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냥 다 뭉겨서 함께 가자.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뭐 폭발력도 없고 젖은 장작 돼버리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 뭐 이런 생각. 그리고 그러다 보면 너네들 지치겠지.
그런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김남희님은 이런 의견 주셨어요. 솔직히 매주 촛불 집회하는데 지친 거죠. 그것도 지금 더워 죽겠는데 대낮에 하니 밤에 해요. 퇴근하고도 갈 수 있게 밤에 해야 촛불이 더 빛나지 않겠어요? 그러는데 그래요. 안진걸 소장님 좀 이 더운데 박근혜 때 탄핵을 때는 좀 이제 저녁이었죠. 저녁이었고 또 추워졌고 그랬단 가을이었고요. 말이에요. 이게 한여름 이게 참 쉽지 않죠. 예. 그래서 그 매주 토요일 탄핵 집회는 촛불 행동은 오후 6시로 미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채양명주 시민연대 집회는 오후 7시로 미루고 다들 6시, 7시로 미뤘더라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께 홍보를 하고 또 청년들의 시민들이 이렇게 유쾌하게 상쾌하게 나오실 수 있도록 집회 내용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저희들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이제 탄핵 집회 참여하는데 좀 더운 분들이 많이 계셔서 서울시청역 7번 7구에 우리 이채양명주 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시원한 음료도 드리고 이번에는 이채양명주 부채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드리니까 혹시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부채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전하는 말씀 듣는 동안에 제가 오늘의 댓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운 여름 여러분들 정어리몰에서 추천하는 건강 음식 드시고 이열치열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댓글 정어리 선크림 받으실 분들이요. 진주님, 김형복님, 귀여운 호랑이님, 김남희님, 한정훈님 그리고 JDID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훈님 오늘 재밌었죠. 천공 건지는 분발해라. 종호가 뛰고 있다. 예, 오늘 재미있는 댓글 많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럴 때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멤버십 가입해 주신 송경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조금씩 이제 힘을 좀 내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유정 의원님, 신인규 대표님, 안진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